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30억짜리 송파 아파트에 사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그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1분 안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월 250만 원으로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수십억 자산가들은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아직은 아파트보다 붉은 벽돌집이 더 정겨운 골목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늙은 벤치 하나. 그 벤치는 박성실 씨와 김재민 씨의 지정석이었다. 한나란 씨의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린 두 친구였다. 박성실 씨는 평생을 학교 소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가 매일 아침 쓰는 낡은 가죽 수첩만큼은 닳고 달아 반질반질했다. 오늘도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몽당연필로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내리고 있었다. 9월 12일 시장 콩나물 1,500원, 두부 한 모 1,200원, 손주 과자 3,000원, 총지출 5,700원. 숫자를 적는 그의 얼굴엔 근심 대신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악보를 확인하는 지휘자처럼 평온했다. 아이고, 박 과장, 아직도 그런 걸 일일이 다 적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김재민 씨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자산가였다. 번쩍이는 구두에 잘 다려진 재킷. 풍채 좋은 그의 얼굴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성실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이 사람아, 이게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이게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 자네처럼 큰 배를 몬 적은 없지만 내 조각배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네. 박성실이 수첩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웃었다. 김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나침반은 무슨, 그 푼돈 적어서 뭐 할 건데. 나는 말이야. 어제 우리 막내 손주돌이라고 금수저 세트를 맞춰줬어. 500만 원이더군. 눈 딱 감고 긁었지. 사내 대장부가 돈 1,000만 원에 벌벌 떨어서 쓰나. 허어로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건물은 그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이기도 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들쭉날쭉했고 세입자들의 불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대달라 성화였고 시집간 딸은 사위 몰래 생활비를 타갔다. 돈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아, 자네 혹시 3+5가 뭔지 아나? 뭐? 이 영감탱이가 날 뭘로 보고. 당연히 8이지. 그럼 8 빼기 2는? 6이지. 장난하나 지금. 박성실이 빙그레 웃었다. 보게, 자네는 그렇게 간단한 셈도 잘하면서 왜 자네 인생의 셈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나는 매달 연금 180만 원 들어오고 아내가 식당일 도와서 버는 돈 70만 원. 합이 25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두 식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다 빼고 나면 딱 5만 원이 남아. 나는 매달 5만 원씩 버는 부자라네. 이 수첩에 다 적혀있지. 아주 간단한 셈이야. 그런데 자네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나? 김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건물의 월세 총액이 얼마인지도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그래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돈. 그것은 거대한 안개처럼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박성실의 5만 원은 작지만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수십억은 크지만 희미했다. 그날따라 친구의 낡은 수첩이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다. 며칠 뒤 김재민에게 폭풍이 몰아닥쳤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었다. 유난히 착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잠겨 있었다. 사위의 보증 문제가 터져 당장 2억 원을 막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울지 마라. 이 애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2억? 그거 해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자신만만했다. 까짓 2억. 내 건물값이 얼만데.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그는 난생 처음 겪는 굴욕과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주거래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월세 수입은 들어오자마자 대출 이자와 자식들 용돈으로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그는 다른 통장들을 다 뒤져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와 들쭉날쭉한 임대 수입 증명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현재 자산은 많으시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유동성 위기.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수십억 자산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건물주 김재민. 그는 지금 당장 딸의 눈물을 닦아줄 2억 원이 없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발밑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정작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는 사막의 나그네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한단 말인가. 아들에게? 사위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이미 허리가 휜 아들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박성실의 작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다. 박성실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앞에서 김재민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딸의 위기, 텅 빈 통장, 그리고 지독한 불안감까지.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박성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민아, 이걸 받게. 통장이었다. 김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박성실 이름 아래 찍힌 잔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성실아, 이게 무슨 돈이야? 비상금 통장이야. 우리 아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혹시라도 우리 둘 중 누가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다행히 아직 쓸 일이 없었네. 자네 딸 급한 불부터 끄게. 이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고. 김재민은 통장을 든 채마를 잊지 못했다. 2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은 그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던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박성실 부부의 시간이었고 땀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대비였다. 보이는 돈. 위기의 순간에 즉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 김재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성실의 손을 잡았다.
성실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나는 평생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어.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덩치만 믿고 허세를 부렸지. 자네는 진짜 부자였어. 그 순간 김재민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건물의 크기나 통장의 총액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부였다. 박성실의 낡은 수첩과 3개의 통장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은 수십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벽이었던 것이다. 김재민은 친구의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음 날 처음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자신의 총자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무계획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선언까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 앞에서 숙연해졌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겨우 자금을 마련해 딸의 급한 불을 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성실은 여전히 그의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은 어색한 손길로 새 노트에 숫자를 적어내려라는 김재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재킷을 입지도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지독한 불안감의 그늘이 걷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 사람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돈이 어디로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꼭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 김재민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인생의 가계부를 쓰는데 늦은 때란 없는 법이라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노년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자의 얼굴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신의 인생 가계부는 안녕하신지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을 웃게 합니까? 아니면 울게 합니까?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최인규 씨의 하루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처럼 규칙적이고 단정했다. 그의 손에는 신문 대신 언제나 직접 제본한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설계도라고 이름 붙인 그 파일 안에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예산안과 아내와의 노후 계획,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하는 재정 원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 노후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작년 봄이었다.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돌연 사표를 던진 아들 민준이 야심찬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다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겠다며 목 좋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사업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2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라며 그를 압박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결심만을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나는 내 미래에 투자하고 싶지. 내 실패에 돈을 대주고 싶지는 않다. 차가운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내는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최인규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1억 원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들의 실패를 예약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에게 돈은 자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내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기에 자식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올라탈 수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무분별한 도움이 실은 내 노후와 자식의 미래를 함께 무너뜨리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절에도 아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며 수군거렸다. 외로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다. 매일 아침 올레길을 걷고 저녁에는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금 32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루 8만 원의 예산으로 숙박과 식비, 교통비를 모두 충당했다. 부족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주는 선물이야. 민준이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걸세.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지만 반짝하던 유행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개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은 헬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물으러 온 것이었다. 최인규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는 통장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재정관리 파일을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민준아,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다.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내 인생의 가계부를 다시 써보자. 부자는 빚을 청산하는 것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들은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달 버는 돈의 70%를 빚 갚는 데 썼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1년 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 오후 최인규 씨 부부의 아파트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화려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하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민준 씨랑 제가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3박 4일짜리 저렴한 상품이었지만 최인규 씨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돈을 안 주셨는지. 만약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 대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최인규 씨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 설계도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억 자산가도 갖지 못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320만 원의 연금만큼이나 투명하고 안정적이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닌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최인규 씨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진짜 재산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있다는 단단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당신과 자식의 미래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민 씨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을 들여다보면 열의 8본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수십억 자산가인데 정작 내 손에 쥔 돈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황금 감옥에 갇힌 거라고 표현하더군요. 번쩍번쩍 빛나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세금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또 자식들이 손 벌리면 쥐어주다 보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김재민 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던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극한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박성실 씨나 최인규 씨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 한 달 수입이 김재민 씨 자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김재민 씨에게 없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부부가 그래도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정말 아끼고 아껴도 2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분들은 딱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박성실 씨가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는 거, 최인규 씨가 인생 후반전 계획표를 짜는 거, 이게 그냥 돈 아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총 얼마냐 보다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꼬박꼬박 들어오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문제가 바로 다 큰 자식 문제입니다. 김재민 씨가 그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인규 씨는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습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 보면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다 큰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최고의 노후보험이라고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인규 씨가 아들에게 돈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부모가 평생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자식도 독립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무책임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함께 밀어넣는 독이 든 술잔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짜 노후의 부자는 부동산이 몇 채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연금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 둘째, 가계부든 뭐든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셋째, 다 큰 자식에게는 무한정 지갑을 열어주는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분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 감옥에 갇힌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앞서 보신 김재민 씨처럼 분명히 몇십억대 자산가인데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특징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는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만약 김재민 씨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리하게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놓거나 자존심 상하게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알아보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딸의 문제도 해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연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이건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잠에서 깨워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 리스크를 똑똑하게 차단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는 겁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과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인규 씨가 아들의 사업자금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마음에 걸려서 혹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가 결국 노후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큰 성인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노후에 위험이 되는 걸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리하고 스스로 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같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노후 자산관리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요. 살고 계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만 가보셔도 은퇴 후의 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심지어 가계부 쓰는 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좌나 상담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최인규 씨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생 후반전 설계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고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니까 자녀를 도와줄 때도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잘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중심을 잡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융교육들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건강하게 선을 긋고 자녀 또한 그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진짜 독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족 재정 독립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자녀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택연금과 금융교육은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착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녀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 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계부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쌓아올린 벽돌 한 장, 한 장,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내의 저녁 짓는 냄새가 스며들었던 우리 집.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 펄을 날아갔고 덩그러니 남은 집은 나의 지나온 시간을 말없이 품고 있네. 이제 이 고마운 집이 내 청춘의 땀으로 지켜온 이 울타리가 나의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하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십억 자산이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서 당장 쓸 돈이 없어 딸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던 김재민 아버님. 그리고 자식에게 무작정 돈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돈에 대한 원칙과 지혜를 가르쳐주며 모두의 행복을 지켜낸 최인규 아버님. 두 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의 깊은 고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젊음과 맞바꾼 훈장이자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훈장이 내 남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은 그저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집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내 청춘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자식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밥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또한 다 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끈을 놓지 못하고 자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내 돈과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없어도 단단하게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일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수많은 금융교육들은 바로 이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독립을 도와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돈 문제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평생을 애쓰셨으니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곳간을 보며 한숨 짓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서 그 온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눈물 젖은 빵을 건네는 희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 앞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라가 마련한 든든한 제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가계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찬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진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혹시 어제 잠든 남편 얼굴을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 저렇게 늙었지? 그리고 나도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지? 요즘 뉴스 보셨죠? 60대 부부 절반이 의료비 때문에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 남들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을 때 쌓인 원망은 그대로 굳어가고 남편 건강은 점점 불안해지고 집안에 둘만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 이 관계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혹시 이 4가지 지혜를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큰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진짜 마음을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 아침 채소 시장 앞에서 국그릇을 양손으로 감싼 채 쓸쓸히 앉아있던 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블레 씨. 그날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남편이라는 사람 평생 미운 놈이었는데 죽으려고 하니 그 미움이 죄다 눈물로 바뀌더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변 노인들이 숨을 삼켰고 저 역시 마음 한쪽이 갑자기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블레 씨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2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 최만식 씨는 평생 버스 운전을 하며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죠. 하지만 2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늘 서로의 마음을 놓친 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싸우고 저녁이면 삐지고 명절이면 자식 문제로 다투고 40년 부부의 삶은 누구 것보다 고단했지만 누구보다도 남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 사람들은 늘 하던 농담을 던졌습니다. 블레 씨, 오늘은 만식 영감이랑 안 싸웠어? 에이, 싸울 힘도 없어. 늙으니까 싸움도 귀찮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블레 씨는 최근 들어 남편이 부쩍 말수가 줄고 밥도 겨우 1-2 숟가락 뜨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큰맘 먹고 아침밥을 차렸죠. 고등어 조림에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던 시래기까지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 입맛이 없어. 그냥 됐다. 만식 씨는 찌개 뚝배기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블레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 양반 또 어디 아픈 거 아냐? 내가 늙어서 이제 그만 귀찮은가?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 씨는 우연히 장롱 아래 떨어진 진료비 영수증 뭉치를 발견합니다. 날짜는 2달 전부터 시작해 일주일 간격. 과목은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블레 씨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갔고 그때 마침 들어온 만식 씨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당신 병원 다닌 거야? 만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그 말, 너무 익숙한 말. 하지만 노년 부부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 평생 남자 체면 때문에 평생 혼자 참아 버릇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아프다 한마디를 못하는 남편들. 시장 아주머니들도 입을 모아 말했죠. 남편들 말이야 꼭 죽기 직전 돼야 아프다고 말하더라니까. 그리고 블레 씨의 불안은 그날 밤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 영감, 만식 영감.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블레 씨는 어떻게든 흔들며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그러자 남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블레 씨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었고 그 순간 남편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블레 씨는 마치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젊은 날의 원망, 40년의 서운함, 말해보지 못했던 미움과 사랑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미안해서?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이 눈을 살짝 감으며 마지막 말을 하려는 순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남편.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지금 이러면 안 돼. 대답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은 간신히 눈을 뜨고 블레 씨를 바라본 순간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그 말은 불쑥 갑자기 떨어진 눈송이처럼 조용하지만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환자 심전도 떨어집니다. 산소 올려요. 블레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의사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양반 평생 아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탁이에요. 저 사람 좀 살려줘요. 나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 들었는데. 노년부부의 삶이란 평생 티격태격하면서도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성가신 이상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집니다. 그 끈이 지금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블레시는 병실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40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신혼 첫날 했던 서툰 말, 비 맞으며 퇴근하던 날 뒤돌아보며 웃어주던 모습,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밤새 계산기 두드리던 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늘 미워하고 성내고 불평만 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미워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분, 보호자분,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블레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고비를 조금 넘겼습니다. 신장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앞으로는 가족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에 블레시는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맙죠. 며칠 뒤 남편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블레시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아 오랫동안 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최만식, 왜 아픈 걸 숨겼어? 왜 혼자 버텼어?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힘들게만 했잖아. 죽기 전에 그 죄 하나라도 덜어보려고. 아픈 거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던 남자였는데 그 눈물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블레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최만식 씨? 그 말은 40년 쌓인 서러움, 걱정, 미움, 사랑이 한꺼번에 섞인 절규였습니다. 블레시는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돈도 아니었어. 성공도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 힘들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면 됐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무 늦게.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내색하지 못했던 사랑, 말로 담지 못했던 후회, 사소한 오해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작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병원 앞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시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우리 이제 남은 날들 싸우지 말고 얘기 좀 하면서 살자. 좀 늦었어도 이제라도 잘해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40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블레시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남은 날은 그냥 서로 챙겨주며 사는 날들이면 돼.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늦었지만 절대 헛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화려하지도 뜨겁지도 않지만 세월을 견디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이제야 서로에게 건네는 두 사람의 손이 병실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인호 씨는 2020년 현대중공업협력사에서 38년을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기술직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든 소박한 가장이었죠. 그의 아내 정유정 씨는 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겠지.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1950년생에서 60년대생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노 씨의 노후는 우리가 흔히 듣는 퇴직 후 다 무너졌다,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망했다 라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준비를 너무 일찍, 너무 철저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병원비입니다. 건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의료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노년부부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이 병원비라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노 씨 부부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겨울, 이노 씨는 오른쪽 가슴에 쑤시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네. 아내는 장사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 딸은 결혼 후 양육으로 정신없는 시기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죠. 여기까지는 위사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노 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 걱정할까봐 숨기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검사받아야 한다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가 50대 후반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노 씨는 59세부터 난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 이 말 하나로 국민건강검진을 매년 빠짐없이 받고 신장혈압 혈관 관련 추가 검진을 자비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아깝다,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0 넘으면 몸이 고장나는 건 순식간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지. 이 신념이 그를 살립니다. 퇴직금 1억 4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창업하거나 자식 빚 갚아주거나 유행하는 투자에 뛰어들어 몇 년 만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노 씨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를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안전자산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30%는 국내 지수 ETF 배당형 중심, 20%는 비상금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단 한 푼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가 먼저다. 그래야 저 아이들도 나중에 부담을 안 한다. 이 말은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3년 뒤 그 말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2024년 겨울,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을 때 아내 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봐. 오늘 반찬 가게 손님도 없는 김에 같이 가자. 마침 그날 중앙일보에서 60대 부부 사망 원인 1위 심혈관계 질환 기사를 본 터라 유정 씨도 불안했던 것이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이노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 흔한 심근경색 전조였구나. 위사례의 남편처럼 혼자 앓다가 쓰러졌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숨기지 않고 바로 온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야. 치료 후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치료비는 충분히 냈지만 문제는 재활과 생활 패턴 조정,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바쁜 삶 속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한 부부. 퇴직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장사를 접을까 고민했고 이노 씨는 앞으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노 씨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대한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심이 그의 노후를 위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심장 시술 후 이노 씨는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한 가지가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떠났다면 이 사람은 남은 삶을 어떻게 버텼을까?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손을 잡아주던 아내를 보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정 씨도 그날 이후 자신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게 내겐 무엇보다 소중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남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돈보다, 집보다, 자식보다 이 사람과 하루라도 길게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밤 인호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인호 씨는 아내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우리 이제 좀 달라지자. 뭐가? 그냥 뭐든 미루지 말고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얘기하고 남은 날들 서로 챙기면서 살자. 유정 씨는 갑자기 울컥한 듯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고 살아야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린 이제 우리만 보면 되잖아. 그 대화는 평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두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노년층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관 질환 증가가 최근 큰 이슈라 더더욱 챙겼죠. 가을이면 길가의 감나무 밑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부 예전보다 더 젊어졌어. 2025년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년층의 생활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난방비는 작년 대비 체감 상승률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인호 씨 부부는 생활비 증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장기 배당 ETF에 넣어 매달 13만 원의 배당이 들어왔고 정기예금에서 매년 이자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손자 학원비 말고 우리 여행비로 쓰자. 그래, 늙었다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두 사람은 창업도 하지 않았고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았고 자식에게 모든 자산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노후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말 없이 TV만 보던 남편, 섭섭해도 말 못하고 혼자 참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가슴이 좀 답답한데 병원 가자. 바로 가. 오늘 시장에서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앉아있어. 내가 저녁은 할게. 위사래의 부부처럼 늦게야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바로 서로를 챙기며 사는 부부.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노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봄날 부부는 창릉천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고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순간 유정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줄 몰랐어. 인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비했잖아.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그랬지? 준비한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이 준비한 덕분에 난 지금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 말에 인호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 둘의 뒤로 흩날리는 벚꽃이 조용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도 큰 재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준비하고 아플 때 숨기지 않고 가진 돈을 지키고 서로를 미루지 않은 선택이 노년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병원비 물가 잔용제 때문에 노년이 불안한 시대지만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난 아직 괜찮아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인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 문제와 노후 생활비 부담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6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70대에 이르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진료비 역시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노후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인호 씨가 50대 후반부터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은 이런 흐름을 정확히 뒷받침해준 선택이기도 합니다. 노후 재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은퇴 시점에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 지출 부담이 커졌지만 퇴직금을 안전한 자산과 배당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한 사람들은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김인호 씨가 퇴직금을 창업이나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예금과 배당 자산으로 나누어 둔 결정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자녀와의 재정 관계에 대한 국내 조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할수록 노후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 부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인호 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기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우선한 결정은 개인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건강 수준은 50대부터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에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식습관과 운동을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대 이후 건강 상태가 크게 양호하다는 조사도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김인호 씨처럼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병의 징후를 느끼면 바로 병원을 찾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건강 유지율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 재정 연구에서는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으로 무리한 투자와 무책임한 자녀 지원이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투자로 퇴직금을 잃고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해주었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이 건강을 제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호 씨는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반복되는 후회 목록을 정면으로 피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부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신체적 건강도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습관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건강과 생명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원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김인호 씨 부부의 변화는 감정적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꾸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미루지 않는 태도, 위험을 피하는 재정관리,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 부부간의 진솔한 소통, 이 네 가지가 안정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은 숫자와 연구들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씨의 이야기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준비된 노년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평온이 어떤 모습인지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고 우리 각자도 그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인호 씨 부부처럼 준비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수당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분들은 가벼운 일자리라도 갖는 것만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만 믿고 사는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자원봉사, 일자리 알선,
돌봄 서비스 같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해 정기 출근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공익활동이나 가벼운 봉사형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기초수당이나 돌봄 서비스 혜택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검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기 건강검진 대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검사, 관절 및 치아 건강 지원,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도 지역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재가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간호나 보조, 집안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10분 활용하면 병원비나 요양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통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와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 주택 확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열려있는 고령자 돌봄 주택 건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돈 많아야 실버주택 가능이라는 구조를 넘어서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거 복지 확대는 노인이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기대게 만드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중심의 독립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험을 통해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국가는 현금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이 요양을 맡았을 때도 정규 수당이나 연금처럼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 대신 가능한 한 자택에서 살면서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보장받게 해줍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여러 세대가 모여 노년을 함께 사는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해외 정책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도입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커뮤니티 돌봄 주택, 방문 진료, 지역 복지 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점검하세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노인 일자리, 재가 돌봄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돌봄 주택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방문 진료를 신청하세요.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분이라면 요양보험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자산과 배당 수익 중심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분산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나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외롭지 않도록 작은 사회 참여라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계와 정책,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노년의 삶은 준비와 연결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부와 지역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 건강과 재정을 챙기며 주변과 잘 이어질 때 누구나 이노 씨 부부처럼 안정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서로의 등을 바라보다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맞잡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삶을 함께 걸어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젊은 날 서로에게 쌓았던 미움과 오해가 끝내 풀리지 못한 채, 가슴에 남은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함께였지만 늘 외로웠고, 늙어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던 부부였죠. 반면 또 다른 분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챙기고, 미리 손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든 척 강한 척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야기하고,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 문을 두드렸던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을 지켜주었고, 사랑을 지켜주었고,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둘 다 평범했고,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바빴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은 지금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선택을 조금 더 일찍 했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잃어버린 것도 많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도 많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은 앞으로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건강을 미루지 않는 선택,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 자식에게 모두 쏟아붓지 않는 선택, 부부가 서로를 미루지 않는 선택,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늙는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늙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두 번째 주인공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조금만 더 용기 내어 챙기고 조금만 더 서로의 손을 먼저 잡아준다면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 한번 맞춰주세요. 혼자라면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그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인생은 제자리일까? 최근 SBS 조사에서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20대, 30대는 벌써 노후가 망했다고 느끼고 50대, 60대는 의료비, 대출, 부모 부양, 자식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안고 있죠.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교육도 노력도 계층을 못 올려준다. 결국 부모 재산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죽어라 이래도 계단은 끊어져 있고 연금도 불안하고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혹시 이런 현실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으신가요? 그럼 진짜 질문 드립니다.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난 복.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남겨준 게 사랑뿐이면 괜찮으신가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 아침 햇살이 절반쯤 비껴든 골목에서 이른들의 옷에만 어르신이 국밥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묵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허리 굽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울리고 멀리선 생선 써는 칼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뒤섞여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던 그 시간. 세만 형님,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옆 가게 김반찬 사장이 웃으며 말을 건넸죠. 걔 뭐, 혼자가 편하죠. 늙으면 다 그럽디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식당 안에 보글보글 끓는 순댓국 냄새가 퍼질 때면 세만 어르신은 늘 누가 옆에서 같이 먹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꿈틀댔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남들 다 간다는 번듯한 회사엔 못 다녔습니다. 대신 어깨 하나 믿고 40년 가까이 시장에서 집 나르고 배달하며 살아왔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만 한 채라도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다행이지. 늘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 팔며 번 쌈짓돈을 모아 처음으로 가족끼리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계셨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그 사진을 보다가 가만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 평생 당신처럼 살았네요. 근데 요즘은 그걸로 안 되는 세상이 됐네. 사진을 내려놓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에게서 온 메시지. 아버지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평소에 먼저 연락할 일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세만 어르신의 걸음이 자연스레 느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나? 전화를 걸자. 준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저 이번에 정리되는 쪽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외침도 시장 라디오 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해졌죠. 준영아, 너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며? 그게 무슨 말이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내뱉은 말. 아버지, 요즘은요, 부모 재산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이 세만 어르신의 가슴을 쿡 하고 찔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였고, 가난해도 자식만큼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세월이었는데, 아들아, 내가 가진 게 없다. 정말 미안하다. 복끝까지 차오른 말이 결국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만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수십 년 살림살이에 찢겨나가 남은 건 몇십만 원이 전부. 통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 시장에서 들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부모 잘 만난 게 인생 첫 번째 스펙이라더라. 그 말이 가슴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어둑한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세만 어르신은 통장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는 겨울바람이 허름한 커튼을 흔들며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였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아버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아버지, 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단 한 줄 적혀 있었죠. 아버지에게 미리 드리는 사과입니다. 세만 어르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왜 찾아왔던 걸까요? 문 앞에 선 아들 준영,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하얀 서류 봉투. 세만 어르신은 봉투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뜯질 못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거든요. 이게 뭐고, 준영아?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진 게 적다고 속으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 말은 세만 어르신의 가슴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흐려졌죠. 근데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리고 서울 월세 밀릴 상황 되고 친구들 보니까 다들 부모 도움으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만 가진 게 없더라고요. 준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도 평생 저를 위해 온몸 갈아 넣으신 분이란 걸. 말을 마치자 준영은 봉투를 세만 어르신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동안 못해드린 첫 번째 마음이에요. 세만 어르신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고? 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된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통장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세만 어르신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 애 아비가 아버지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나는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 그러자 준영이 오래전에 보았던 그 흑백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짐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같은 분은 평생 자식 위해서 희생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최선입니까? 평생 혼자 버티는 게 정말 최선입니까? 순간 세만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그 말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아들아, 혼자 버티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멍하니 앉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했노? 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서울에서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 조금 보태고요. 그럼 너는 어디서 자노? 회사 근처 고시원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예요. 그 말에 세만 어르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안에 불이 꺼진 뒤 세만 어르신은 조용히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도 이제 좀 받아도 된다.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은 평생 눌러왔던 감정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작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 가진 게 없어서 아들한테 집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만 어르신은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늘 앉던 국밥집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김반찬 사장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 아드님이 뭐라카노? 준영이가 왜? 뉴스요. 아침 뉴스에 형님 아드님이. 세만 어르신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뉴스에 나온다고? 사장은 급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 젊은 가장들 생활터전 무너져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인터뷰 장면에 준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부모 재산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저를 위해 평생 버틴 부모님이 진짜 복이라는 거요. 세만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던 아들이 세상 앞에서 부모가 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은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편에서 누군가 숨가쁘게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아침 뉴스 끝나고 지금 기자들이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아들분 찾는다고. 세만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 말의 대답이 돌아오기 전 시장 입구에서 검은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세만 어르신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저기다. 저분이 아버지시래. 세만 어르신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의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사다리가 될게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세만 어르신의 표정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시장 전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부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른 아침 특유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기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세만 어르신을 향해 몰려왔죠. 오세만 어르신 맞으십니까? 혹시 아드님 어제 뉴스에 출연한 분이죠? 아드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30여 명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순식간에 세만 어르신을 둘러쌌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집 나르고 국밥 먹으며 지낸 어르신에게 이런 관심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나는 말할 게 없다. 우리 아들 힘든 시기라. 그냥. 세만 어르신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 도움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자식 세대의 절망을 대변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노후 책임과 부모 부양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아들에게 피해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디선가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숨을 헐떡이며 준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영은 곧장 아버지를 감싸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버지 세대의 탓이 아닙니다. 제 세대의 현실이니까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인생이 갈린다는 말, 진실입니까? 준영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 세상은 부모 재산에 따라 기회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영은 흔들리던 눈빛을 가다듬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물려주셔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걸 물려주신 분이 제 아버지라는 거요.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영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컸습니다. 그걸 준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게 인생에서 제일 큰 복 아닙니까? 그 말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서 국밥집 주인이 눈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게 사람 복이지. 취재진이 철수하고 시장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준영과 세만 어르신은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어제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 힘들게 한 게 생각나서요. 세만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힘들 때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원망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러지. 준영은 잠시 멈추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제가 그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뭔데? 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게 적은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세만 어르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준영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줬다 생각했는데.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건 돈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준 건 사람으로 사는 법이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남기고 떠난 따뜻한 말 같았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시장에서 고기와 채소, 떡 등을 사와 작은 전기 버너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오늘은 제가 해드리는 저녁입니다. 세만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식사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영아, 너 어릴 때 너 이거 좋아한다고 수저 들고 기다리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죠? 그때 아버지 일하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 준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그 말에 세만 어르신의 눈물 한 방울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들아, 그 말 다시 한번 해도 되겠나? 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있어서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세만 어르신의 평생을 위로해주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영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어요. 세만 어르신은 사진을 보며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살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참 잘 컸지.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은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더라. 그 말은 준영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삶이 무겁게 흔들린 세월을 지나 비로소 다시 만난 순간, 그날 세만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준영이한테 그래도 보옥 같은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준영 역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골목길 위로 겨울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던 가로등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오해와 상처를 내려놓고 작은 걸음을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인생의 복은 언제나 돈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만섭 어르신은 누구보다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모두 논밭 일을 하다 몸을 다쳐 중학교부터는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죠. 남들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나 서울로 대학교 보내고
집도 물려받고 결혼 자금도 지원받았지만 만섭 어르신에게 돌아온 건 낡은 농가와 몇 장의 오래된 사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러니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지. 20대 후반 친구들은 유흥과 낭비에 빠져 월급을 그대로 탕진했지만 만섭 어르신은 서울로 올라와 30년 동안 대기업 생산직으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몸 부서지는 3교대 근무였지만 한 번도 월급날 술값으로 흘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총 1억 6천만 원. 그 돈을 손에 쥐고도 만섭 어르신은 단 한순간도 이제 좀 쉬어볼까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개편 논란과 고령자 일자리 축소가 이어지던 그 시기,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 60대 70대의 가계 소비는 10년 전보다 무려 6% 이상 줄어들었다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주변 동년배 친구들은 요즘 세상은 부모 돈 없으면 끝이다. 연금 받아도 병원비에 다 나간다니까. 늘 이렇게 한숨만 쉬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섭 어르신에게도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몸이 버티질 못해 병원에서는 담당자님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 회복 기간은 최소 6개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만섭이 형,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병원비에 무너진다니까. 병원비 때문에 노후 망한 사람들도 많아. 그냥 버티다 가는 게 낫지. 하지만 그 순간 만섭 어르신은 지난 30년 동안 써온 두꺼운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글씨로 꽉 채운 일기와 숫자들. 오늘 적금 20만 원 들음, 주식 매수 15만 원, 지출 지켜냄, 불필요한 커피술 지하로 유지, 2025년까지 생활비 월 120만 원 한도 목표. 그는 젊을 때부터 하나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못해준 건 내가 직접 준비하면 된다. 6개월간 일을 못하게 되는 건 큰 위기였지만 그는 이미 이를 대비해 퇴직 직후 국민연금 개인연금 ISA 적립식 ETF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죠. 남들 다 쉬락하도 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버티기로 했다. 그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만섭 어르신에게는 장남과 딸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식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애들 사는 것도 빠듯한데 내가 손 벌리면 그 애들 인생이 무너진다. 이 말엔 본인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고단함을 지켜본 깊은 상처도 들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비용 제가 일부라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만섭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게 복이락하지만 나는 그런 복은 못 줬다. 대신 내 노후만큼은 내 두 다리로 책임질 거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나 부모 도움받고 버팁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지.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살던 집안이 아니다. 이 말 뒤에 이어진 2초의 침묵. 그 침묵 속에는 부모로서의 고집, 책임감, 상처, 배려,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전국적으로 물가가 급등했고 식료품, 교통전기, 요금, 의료비가 모두 치솟았습니다. 평소 월 120만 원으로 살던 만섭 어르신의 생활비가 어느새 150만 원, 160만 원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오징어 1마리가 7천 원, 달걀이 7천 원, 동네 병원 진료비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오른 상황. 그는 어느 날 식료품 코너 앞에서 손에 쥔 2천 원짜리 라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내 몸이 버틸려면 먹어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무너진다. 이런 장면은 요즘 60대 7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현실이었지만 그에게는 절약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노후 전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철저하게 한 달 한 달 버텨갔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종종 가던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섭 어르신은 우연히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배 박철우를 만났습니다. 철우는 퇴직금 대부분을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실패해 지금은 월 40만 원짜리 기초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철웅은 말했다. 만섭형, 나처럼 살면 안 돼. 이제야 깨달았어.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운도 자식도 아니더라. 준비 안 한 나더라. 만섭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우의 눈에는 오래 묵은 후회가 가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섭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30년 전부터 적어온 공책의 첫 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 할 것이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겨울 수술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급격한 추위 속에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걷는 것조차 벅찬 날이었습니다. 시장 끝 골목에서 넘어질 뻔한 어르신을 근처 주민센터 직원이 급히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부어있는데요. 만섭 어르신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상태라면 수술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치료 시작 안 하면 나중엔 걷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전포쳤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30대 시절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셨던 장면이 거짓말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 몸은 아프고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20년 동안 붓고 있었던 개인 퇴직연금 IRP 카드였습니다. 내가 젊을 때 월급 조금이라도 떼어놓은 게 지금 나를 살리는구나. 그날 밤 그는 병원비와 재활비를 계산했습니다. 무료 수술 약 300만 원, 회복기간 생활비 약 150만 원, 재활물리치료 월 15만 원 예상,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보니 준비한 사람만이 위기에서 살아남더라. 그는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수술 잡자. 수술은 한겨울 어느 아침에 진행됐습니다. 양쪽 무릎 가운데 한쪽을 먼저 수술하고 나머지는 7개월 뒤로 계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져 한 걸음 떼는데 5초씩 걸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복도에서 재활치료를 하던 어르신에게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운동할 때 표정이 너무 진지하세요. 혹시 예전에 운동 배우셨어요? 만섭 어르신은 웃었습니다. 운동은 모르고 일은 내일 했지요. 내 인생은 버티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러자 치료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른가 봐요. 꾸준히 몸을 쓴 분들은 회복력이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 만섭 어르신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수술비는 IRP에서 일부 인출해 해결했고 생활비는 개인연금과 적금 그리고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ETF 계좌에서 꺼내 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르신의 어깨는 다시 곧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민호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 살만하다. 그러자 민호는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 말 하나 하고 싶어요. 만섭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왜?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집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 친구들 보니까 부모 재산에만 기대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대로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 결국 제일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만섭 어르신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한 어느 봄날, 만섭 어르신은 동네 작은 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이었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재산이 보긴 시대락하지만 난 가진 게 없어도 준비한 덕분에 내 발로 사는 노후를 얻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은 적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았고 소비를 줄이고 기본 생활비를 통제했고 연금 ETF 저축을 오래 유지했고
건강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노후를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켰고 위기 앞에서 준비한 것들을 믿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그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보다 단단한 노후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실수 아니지만 노후 준비 안 한 건 내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바꿨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여러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에 이르며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은 이미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었고 앞으로 그 비율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노년층 빈곤율이 과거보다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 위험이 더욱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연금 가입 여부, 자산 축적 정도, 소비 패턴,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이 모두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통계에서도 고령층의 빈곤은 공통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후 빈곤이 세대 간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연금 제도 정착 속도가 늦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는 노후의 빈곤이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산 수준이 낮거나 지출 구조가 취약한 노인들은 의료비 증가, 이동성 저하,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사회적 관계가 약한 독거 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이 동시에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단독가구 노인은 다인가구 노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과 우울감 호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많은 노인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선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 가구의 순자산이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통계도 존재하지만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며 실제로는 의료비와 생활비, 대출 상환 등이 자산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서 노후의 시간은 기회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노년기 빈곤은 짧은 어려움이 아니라 길고 깊은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노후의 안정은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준비가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했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바꿔 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나이 든 세대의 노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어떤 해법을 도입해왔는지를 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고용과 복지 분야의 제도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고용 및 사회활동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노인 일자리 비중을 전체 노인 고용 프로그램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몇몇 구청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안내직, 공공도서관 안내 및 운영 보조 일자리 등을 제안했고 월 25만 원 수준이었던 일부 노인 일자리 참여 보수를 향후 생활비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에서는 노인 인력 개발을 위해 훈련과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단순 반복 작업 중심이던 노인 일자리를 지향하고 적성 경험을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일자리 확보 전략은 노인이 일해야만 생존한다는 구조를 바꾸고 노인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 일자리에서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방식으로 전환 중입니다. 소득연금 측면에서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보완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합니다. 여러 해외 연구에서도 연금 지출이 노년 빈곤율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OECD 국가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지출 증가가 노인 빈곤율 감소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장기요양 비용 돌봄 비용 부담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한 보고에서는 복지 서비스와 돌봄비 지원 강화만으로도 일부 나라에서는 노인 빈곤 위험을 30% 이상 낮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주거비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며 노후 소득 이외의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의 시니어 커뮤니티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CSEP는 5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자원봉사를 병행하여 노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는 돌봄비 및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대폭 부담해 노인이 돌봄비 부담으로 빈곤으로 빠지는 것을 사전에 막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동체 기반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비 무상 또는 저비용 제공, 노인 맞춤형 직업 재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노인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하게 해준다 해서 나아가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보수로 제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도 단순 반복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적성 경험 기반 재취업과 생활 안정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소득과 비용 리스크를 함께 제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돌봄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노후를 위협하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이 분야까지 촘촘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에서 검증된 방식들을 우리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역사회 기반의 봉사겸직 일자리,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장기요양비 부담 경감 방식은 우리 현실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50대, 60대, 70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준비 못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작입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 지자체가 현장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나에게 맞게 준비하고 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재취업 훈련 및 매칭 사업을 찾아보시고 자신의 경험과 적성을 입력해보세요. 매월 제공되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면서도 그 자리가 결국 귀하의 은퇴 이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금만 조건을 따져보세요. 또한 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적립계좌, 저비용 투자 같은 사적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주거 돌봄비 같은 예측 못한 지출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 상담, 주거비 지원,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체크해보세요. 노후 준비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고 제도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움직이시면 나는 준비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한 사람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고 삶의 고비마다 외로움과 가난을 맞아야 했으며 준비하지 못한 노후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걸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으고 한 푼이라도 아껴 미래를 위해 쌓아두고 가난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었고 누군가는 같은 세월을 살면서도 노후가 벌이 아니라 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똑같은 경제를 겪었어도 똑같이 누군가의 부모였어도 두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부자 부모도, 운도,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단순한 차이가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계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무서운 건 준비하지 못한 시간이고 가난보다 아픈 건 내 잘못인가 싶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도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이 없어도 우리가 선택한 작은 준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 인생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커다란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노후를 맞고 싶은가? 앞으로 남은 20년을 어떤 표정으로 살고 싶은가?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 자식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어른의 모습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걱정이 앞서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돈 쓰는 게 겁나고 노후가 두렵고 혹시 나도 저렇게 살게 될까 하고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살포시 묻어두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준비하지 못해 무너졌고 다른 누군가는 준비했기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작은 노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내 노후를 위해, 그리고 내 자식이 나를 짐이 아닌 존경의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천천히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눈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미소로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요.